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에 꼭 나오는 족보 지문 240개 지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개면 44문제가 되겠죠. 40문제면 오지선다이면 200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개 지문은 꼭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10%를 더해서 240개 지문을 지금부터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지문입니다. 즉 중개대상물인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이는 중개가 아니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요.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닌 것,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건도 중개사물이 아니죠. 대토건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권리금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닌 권리금,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고요.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한 중개사물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도 물론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니라도 중개대상물 중개는 가능하나 중개업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중개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14회 때 출제됐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외에 농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석, 토사 이런 거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쌍무계약입니다. 옛날에 편무계약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쌍무계약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대가제 관계에 있는 거죠.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민법이 일반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죠. 민법에 비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위임과 유사하다.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조문에는 명문 규정이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인데요. 유치권 중개상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 원칙적으로 하면 유치권 성립, 설정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만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라고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입니다.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담보물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인데요. 이게 6번이 뭐냐 하면 중개보수를 줄래 안 줄래 미리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판례거든요. 이게 지금도 개업공개사들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팔아주면 그러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도 않죠. 그냥 달라고 합니다.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속 공개사를 외국인으로 고용하려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지문인데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손님 객자죠. 고객, 객실 할 때 객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즉 의뢰인 입장에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판례는 예를 들면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다. 만약에 실장이 직원이 계약금을 떼먹고 갔다면 그건 중개행위이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이 지문들은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전부 옳은 지문입니다. 자, 9번 확인설명서에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를 합니다. 시험에 용적률, 금폐율 상한은 토지용객 확인서를 보고 기재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시군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종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2번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와 성명, 대표자 성명이 되겠죠. 법인인 경우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성명, 소연 등 5개 명시해야 되고요. 5개를 명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할 때.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등록할 인장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꼭 인감 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4번에 보면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15번에 개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신고서 하나밖에 없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가 있는데 이 겸업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많이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분양 대행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이삿짐 센터 알선 수수료 이런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이 개업공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일반 중개계약이라면 개업공개사의 업무 정도에 따른 중개보수 청구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이라면 전속중개를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분양권 전매 시 분양 금액은 거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금액 즉 계약금 중도금은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가가 5억이면 5억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계약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5천만 원 이렇게 1억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면 2억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요율을 잘못 계산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다. 법을 몰라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중개계약의 도급적 성격으로 인해서 중개를 완성하지 못한 다른 개업공개사들은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는 수임을 하면 무조건 변호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집을 100군데 보여줬다 하더라도 계약 성사되지 못하면 한 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중개에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방 당사자, 즉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 개입되었죠.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중개를 하면은 확인 설명서도 확인 설명서는 한 장을 받지만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2장을 받습니다. 즉 매도 의뢰측 개업공개사, 매수 의뢰측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손해가 발생되면 두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행위이어야 손해배상을 하죠.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면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거 이게 소위 공동중개잖아요. 여러 명, 5명이 만약 공동중개했으면 나중에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5명의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